탐사선이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에 또 다른 역사를 쓰게 될 도전이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를 뚫고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주 탐사도 코로나19 추이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우주인들은 발사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조립을 마친 화성 탐사 로봇도 세심한 방역 작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우주로 가기 위해 자가 격리 중인 우주인과 탐사 로봇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뭐 초대형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하고 있다, 뭐 마치 충돌할 맞습니다.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기사들이 기사 제목만 보면 막 충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나사에서 발표했다고 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구랑 충돌할 일은 거의 없고요. 아, 그럼 기사 제목을 그렇게 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히스토리를 좀 보니까 지난주죠. 그 17일 날에 외신에서 지름이 1.5km 정도 되는 이 소행성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그 오후 9시 45분에 지구에 근접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출처가 나사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사에서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이런 소행성들을 연구하고 있다. 라고 이제 써놨는데 그거를 외신들이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그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죠. 아,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근거는 없습니다. 네. 아니, 뭔데?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나가는 그 소행성은 지구랑 약 611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611만 킬로미터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16배 거리를 지나가는 소행성이기 때문에 지구랑 충돌할 위험은 거의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사를 진짜 보고 또 보고 확인 또 확인해야 되지. 아니면 속게 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사가 보이시면은 그 한국천문연구원이나 이 나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정보가 떠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는 게 정확하죠. 나사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그걸 기사로 좀 써주는 친절한 언론도 좀 있어야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원래 오늘 본 주제로 좀 들어가서요. 다음 주에 나사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9년 만이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그 나사가 2011년도에 그 우주항공성 프로그램을 끝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는 이 우주선 운용을 하지 않고 우주에 가려면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다음 주죠. 27일 날 스페이스X에서 만든 이 크루 드래곤이라는 이 우주선을 타고서 2명의 우주인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우주 강대국이다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자존심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새로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우리가 선점하겠다라는 어떤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이제 아폴로 우주선 설명할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폭발 사건이 한 번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주로 갔다가 달에 착륙했다가 사람 돌아올 때 도대체 몸에 뭘 묻히고 오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갈 때도 안 되고 올 때도 격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격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더 격리하는 겁니까? 원래 격리의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2주 전부터 격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지난주죠. 13일부터 격리가 들어갔습니다. 통상 일주일 전에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2명의 우주비행사는 최소한의 그 스페이스X 직원들이나 그리고 나사 직원들 그리고 직계 가족만 제한된 시간에 접촉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 앞서 말씀드렸지만 2주 정도 격리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인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우주인들이 타고 가는 캡슐이 되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거의 몸을 그렇죠. 거의 붙이고 뭐 숙이고 가다 보니까 그리고 도착을 해도 국제 우주정거장 안도 이미 거기 지금 3명의 우주인이 있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뭔가 전염병이 확산되기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지구로 금방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거의 뭐 이번 그 격리 조치를 팬데믹 수준의 예방 조치로 강하게 이렇게 사전 좀 격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주여행 시대가 이제 곧 열릴 것 같다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은 감염병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과거부터 뭐 이제 나사에서는 그 항공우주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인간이 우주에 갔을 때 장기간 체류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순히 지금 현황만 연구하면 안 되고 네. 과거에 벌어졌던 전염병들 역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런 히스토리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분야가 연구 분야가 너무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영국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온라인 편에 그 기사가 나왔는데 네. 우주 공간에서 면역 저하와 관련해서 일본 연구자들의 그런 연구 그 사례를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네. 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주선에서는 우주 방사선이나 또 무중력 그 조건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때마침 뭐 작년 12월에 또 연구 이런 테마를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더 활발하게 이 분야 연구가 좀 진행이 돼야 우리가 여행도 가고 실제 지금 가는 우주인들도 그런 뭐랄까 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 참 진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전 불과 한 1년 전,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우주로 가기 전에 격리할 때는 그냥 감기 정도 안 걸리는 정도로만 하려고 일주일 정도 짧게 격리를 했는데 지금은 뭐 초비상이죠. 참. 네. 근데 지금 이제 우주 여행과 네. 관련된 사람이 이제 가는 그렇죠. 유인 우주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주 탐사는 범위가 좀 더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19가 우주 탐사에도 혹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올 초에 그 올해 기대되는 어떤 우주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그 주기이기 때문에 뭐 나사뿐만 아니라 유럽 우주국, 러시아 우주청, 뭐 중국,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여러 나라들이 챌린지를 했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그 유럽 우주국하고 러시아 우주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엑소마스 탐사선 프로젝트가 결국 2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아, 미뤄졌어요. 네, 아무래도 유럽이랑 이 러시아 쪽이 워낙 지금 코로나가 확산돼 있다 보니까 연구소 시설 폐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연구 자체도 안 되고 또 예산도 더 충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폐쇄로 결정을 했고요. 아, 진짜 안타깝네요. 이제 올해 제일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또 가까워지려면 2년 뒤를 기다려야 되는 되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엑소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과거를 돌아보면 3번 이상 실패를 했고 또 발사가 연기된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고요.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사도 올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연기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제기를 발의한 게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구성원들이 일하는 그 인력들한테 재택 업무가 가능한 업무 그리고 꼭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 업무 그리고 현장에서는 현장이 아니면 또 불가능한 업무 이렇게 업무 섹션을 나눠 갖고 그렇게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해서 그나마 좀 이 상황을 좀 극복을 해서 우리는 좀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이지만 지금 허블 우주망원경의 그 대를 잇는 제임스 웹 그 망원경도 되게 이슈가 됐는데 그것도 사실 올해 좀 발사를 할까라고 계획을 많이 잡았었는데 이것 또한 연기될 걸로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화성 탐사선 가는 거 그냥 당초 계획대로 발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탐사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하셨죠? 퍼서비어런스라고. 퍼서비어런스.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쏘면 되나요? 일단은 그 뭐 예전에 이제 몇 달 전까지 이제 다 조립이 끝났고요. 그래갖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이제 발사를 해야 되니까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옮겨져서 이제 탐사에 필요한 그 로봇을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실험 장비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조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화성이란 극한 환경에 가야 되니까 또 고온과 강한 빛, 또 차가운 온도 이런 데 또 견디는 테스트를 다 마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번 그 설명드렸던 게 또 착륙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낙하산도 펴야 되고 또 역시진도 해야 되니까 탐사 로봇이랑 그 장비들을 또 부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최종 작업을 하고 있다고 나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현지 적응 훈련 같은 건데요. 그렇죠. 미리 이제 모의 테스트를 하는 건 그런 건 어디서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실에도 조립하는 과정도 또 테스트도 필요한데 네. 최종적으로 지금 또 최근에 네바다 사막에서 최종 또 훈련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탐사선의 테스트를 마쳤지만 사실 탐사선의 하드웨어 조립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안에 들어가는 실험 장비들이 제대로 동작을 해야만. 그것 때문에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게 작동을 안 하면 의미가 그렇기 없잖아요. 때문에 이제 원래 1차는 그 작년 여름에 제가 자주 가는 서우주의 나사 과학자들이 와서 네. 1차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네바다 사막에서 이제 탐사 로봇 전체를 가져간 건 아니고 실험 장비 모듈만 따로 떼와서 실제로 이제 암석에 드릴링이 가능한지, 네. 그리고 또 레이저로 이 암석의 어떤 화학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테스트를 지금 네바다 사막에서 최근에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기사 보고 알았는데요. 네. 그 탐사선의 바퀴를 앞으로 기사 갑옷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뭐 스틸로 많이 제가 알루미늄 스틸로 했는데 어쨌든 1년쯤 지나니까 이제 막 구멍이 나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철을 하나 두른 거죠, 갑옷을. 그 중세 기사처럼 이렇게 뭐 뜬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굳었죠. 그렇게 철 뭐라고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철실을 떠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입은 것 같은. 중세 기사들이 갑옷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바퀴 만든다는 것 좀 봐서 굉장히 흥미로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화성 탐사선에 장착될 드론 뭐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이것도 뭐 별도 이름을 지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화성 탐사 로봇이 원래 마스 202였다가 퍼서비어런스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화성 탐사 드론도 똑같이 공모를 했는데 거의 이 탐사 로봇 이름 선정할 때만큼의 응모가 됐습니다. 거의 28,000통의 에세이가 도착을 해서 그 중에서 그 알라바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바네사 루파니가 지은 인제뉴이티. 왜 이렇게 이름을 이번에는 어렵게 줬는지 번역하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요? 네네. 네. 어쨌든 자그마한 그 드론이긴 하지만 화성에서 처음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미국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제발 잘 좀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날개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쌍둥이 우주비행사로 유명한 스케컬리가 자가격리를 위한 뭐 노하우를 공개를 했어요. 네, 이 스케컬리는 아주 유명하죠. 그 국제 우주 과정에 340일 동안 체류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주인인데 이분이 이제 뉴욕 타임즈에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우주인들이 이제 그런 격리 환경이 많이 있으니까 팁을 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제시했던 게 일단은 뭐 일정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좋고 또 지인들한테 자주 연락을 하고 또 일기 쓰기의 가치. 그리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자주 듣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노하우가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다라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집안에 갇혀서 무력함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 온라인으로 자선 기부를 하는 사람, 나이 든 사람 또는 면역 결핍증에 걸린 이웃들을 위해 바깥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도움을 받는 사람만큼이나 도움을 주는 당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해서 좀 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주비행사는 함부로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쓰는 거 보면은. 네. 자, 오늘은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태연 씨가 부른 그래비티라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위태롭던 나에게 너는 중력 같은 존재다. 방황하는 나를 너의 그런 중력의 힘으로 붙잡아주고 있다. 뭐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 스케컬리가 말한 우리는 서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잘 담아낸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중력이라는 단어가 약간 찡하게 그렇죠. 다가오네요. 네. 지구와 우주가 이어졌듯이 우리 삶도 필연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태연의 그래비티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